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기분 좋은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즐겁게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무와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악은 지났다라는 안도 랠리가 펼쳐졌던 시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분위기와 소식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갈등이 최악은 지났다라는 안도감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5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20.1포인트 오른 4113.5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40.4포인트 상승한 5525.21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16.9포인트 뛴 17,382.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3, 4주 이내에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발언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다만 이 발언 이후에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중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 않는 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 이후 뉴욕 증시는 상승폭을 축소는 했지만 시장은 대체로 최악의 불확실성은 지나갔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실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시장에서 약간의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견해는 관세에 대한 불만이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M7 종목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교통부가 로보택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는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당시 교통부 장관은 현 행정부가 우리가 중국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역시 외국산 로보택시를 일부 검토 절차에서 면제하는 것처럼 미국 차량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테슬라 9.8% 폭등했고 리비안도 4.38% 급등했습니다. 루시드는 2.04%라는 상승폭 보여줬는데요. 또 엔비디아 역시 4.3% 상승을 했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1% 이상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대장주들이 초록불 켜내는데 성공을 하면서 지난장에 이어 긍정적인 흐름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인텔은 실적 회복 지연이 1분기에도 지속했기 때문에 1.67% 떨어졌습니다. 1분기 무선 가입자 수가 월가 예상치를 밑돈 T-모바일 역시 1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뉴욕 증시가 나타나게 된 글로벌 증시의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반등했지만 박스권을 탈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현지 시간 기준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트럼프 피로감을 지적하며 관세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증시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JP모건은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S&P 500 지수가 5,200에서 5,800 박스권에서 거래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이날 S&P 500 지수는 박스권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5,5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 웰스파고 역시 무역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이상 단순한 긍정 발언 몇 개만으론 시장이 박스권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트럼프발 관세를 풀기 위한 무역 협상에서 서방국들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7월 초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의 잠정 합의가 이들 국가에 조금 더 유력해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파괴적인 무역 정책에 빠른 성공을 상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어줬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별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을 포함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18개나 있다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17개국에 대해선 90일 동안 그들과 협상할 프로세스가 마련이 돼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경제의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올해 9월보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은 뉴욕타임스 딜북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노동시장이 계속 약화될 경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싶었다면서도 미국 경제는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의견 전해줬습니다. 이어 좋은 소식은 우리가 성장 속도를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금리 수준을 찾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해질 여유가 있다고 언급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이 일종의 표준화된 협상 양식을 만들어 향후 약 2달간 18개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국 대표부가 준비한 협상의 틀, 즉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세와 쿼터,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원산지 규정, 견제 항보와 기타 상업적 쟁점 등 협상의 큰 범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2개월간 18개국과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M7 기업들 주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관련된 주요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먼저 테슬라 인도지사가 과거 모델 3의 사전 예약자들에게 환불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준비 중임을 시사하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테슬라는 캐나다에서 차량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차량에 대한 보복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구매를 좀 서두를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는 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오픈AI의 자금 조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스타트업 투자 유치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준비 발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소식입니다. 구글 AI 부서인 딥마인드 소속 런던 직원 약 300명이 통신노조와 함께 노조 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웹사이트에서 인공지능을 무기나 감시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삭제한 데에 불만, 그리고 이스라엘군과 체결한 12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에 대한 우려를 좀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한편 알파벳은 1분기 핵심 검색 광고 사업에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시장 기대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부분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이 됐고요. 1분기 순이익은 스페이스X 투자로 발생한 약 80억 달러 규모의 미실현 이익 덕분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메타가 새롭게 출시한 영상 제작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에디츠가 출시 초반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앱은 출시 첫날 이틀 동안 iOS 기기에서 약 70만 회의 다운로드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는 과거 바이트댄스의 캡컷이 기록한 수치보다 훨씬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이번 주 수요일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법적 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메타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타는 가상현실 및 하드웨어 부서인 리얼리티 랩스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시장을 장악했던 하루였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과 아마존 다음 달 1일에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0일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다음 달 2일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이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시간인데요. 자, 예지 아나운서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 데이터 시장을 뒤흔든 기업, 구글도 손 벌리고 의지하는 회사 스노우플레이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되게 재밌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바로 눈송이라는 뜻입니다. 왜 눈송이냐고요? 세상에 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 고유한 패턴을 가진 눈송이처럼 스노우플레이크는 각 기업의 고유한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2명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창업을 결심합니다. 브누아 다게빌과 티에리 크루탄. 이들은 오라클에서 일을 하면서 구식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죠. 당시 시장은 이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룡들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돈만 들여서 데이터 센터 세우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클라우드 위에서만 돌아가는 진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스노우플레이크는 뭐가 특별할까요? 첫째, 완전 멀티 클라우드 지원입니다. AWS, 구글 클라우드, MS 등 어디서나 자유롭게 데이터 분석과 저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고객이 플랫폼을 바꿔도 데이터는 그대로. 이 유연성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이었죠. 저도 클라우드에 꾸준히 나가는 돈이 정말 아무리 줄여보려고 해도 월에 7,000원 정도는 나가더라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3,800원 정도, 애플에서 4,000원 정도 매달 나가니까 이 돈이 매우 아깝게 느껴지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데이터가 소실될까 봐 구독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율도와 범용성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둘째 매력으로는 데이터 쉐어링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회사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복사하고 전송하고 보안 걱정하고 참 할 일들이 많았죠.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릭 한 번으로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은 데이터 왕국인데 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외부 회사에 의존할까요? 저도 참 궁금했던 점인데요. 이는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구독할 때 고려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결제하는 클라우드가 한 종류밖에 없다라고 하면 좀 불안하고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요. 가격 자유도도 없으니까 조금 걱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훨씬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을 유지해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도 한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요. 여러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AWS에 두고 AI 분석은 구글에서 돌리고 회계 데이터는 MS 아주르로 관리하고 싶어 하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런 데이터를 하나의 포맷으로 저장해서 어디서 열던 같은 데이터가 나오게 한다는 것이 큰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버가 바뀌어도 클라우드를 갈아타도 데이터는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도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노우플레이크와 협력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요즘 IT 업계의 묘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경쟁사와 협력 구도를 이루는 일 말이죠. 또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기업들처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 클라우드 구독료를 내는 것처럼 구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투자 틈새 시장으로 조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스노우플레이크처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외주 맡기는 플랫폼 회사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이름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구글, 메타 등이 웹 보안과 트래픽 최적화를 맡기고 있죠. 서비스 나오는 포춘 500대 기업 중의 절반 이상이 사내 IT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외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정부기관부터 대기업까지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컨설팅을 외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전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공룡들 바로 뒤에 숨어서 데이터 보안, 분석 서비스를 대신 처리해주는 B2B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뭘 보면 좋을까요? 단순히 구글, 아마존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들의 숨은 파트너를 주목해야 합니다. 메가 플랫폼을 서포트하는 B2B 기업들은요, 시장 변동성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꾸준히 올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대기업들이 갑자기 서비스를 끊기는 어렵거든요. 데이터가 쌓이고 시스템이 얽히기 때문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데이터의 덫을 만든 건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사명과 같이 눈송이처럼 작기 시작했지만 어느덧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마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데이터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21세기의 석유의 손을 다루는 손, 그 손을 쥔 기업, 그게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스노우플레이크 일단은 2020년 9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용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만큼
사용료를 지불한다라고 합니다. 자, 합리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강력한 기술력을 앞세워서 성장 중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데 일단 글로벌적으로 살펴보자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고요. 그 다음 2위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노우플레이크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 AI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먼저 기획재정부 관련된 단독 보도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구조개혁국을 해체하고 민생경제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내수회복이 더뎠던 만큼 고용, 물가 등 민생과 밀접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짤 민생경제국을 따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행정안정부 조직국에 제출을 했고 행안부서에서 관련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경제구조개혁국 내에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들을 따로 떼어서 경제정책국에 민생 관련과와 합쳐서 민생경쟁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경제구역국 내에는 크게 고용 관련과 복지 관련과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 중에서 고용 관련과를 경제정책국의 물가정책 등 일부와 합쳐서 민생경제국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구조개혁국의 나머지 복지 관련과들은 미래전략국에 합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경제정책국에도 미래전략국에도 윈윈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국은 말 그대로 경제정책의 전반을 기획하는 곳입니다. 물가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등 각종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서라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했는데요. 이 같은 개편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항공사와 에너지 기업 간의 기싸움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속가능 항공유, 즉 SAF 사업을 둘러싸고 항공사와 에너지 기업 간에 벌어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먼저 발생해야 공급이 따라온다, 혹은 역으로 공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수요가 생긴다, 이런 논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공사들의 SAF에 대한 의존도는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더디기 때문에 수소항공기의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규제당국이 항공사들의 SAF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SAF 시장의 성장세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AF는 기존 석유 기반의 항공유와는 좀 다르게 재생 가능 원료로 만든 항공유를 포괄하는 단어인데요. 폐식용유와 폐팜유, 팜유 부산물 등 쓰레기나 동물성 지방 등 유기물을 정제해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존 항공유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최대 80에서 9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기존 항공기 엔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데요.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항공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업계는 수소를 항공기 연료로 쓰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SAF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AF로의 전환 움직임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유럽연합은 영국과 함께 항공사가 사용하는 연료의 최소 2%를 바로 이 SAF로 채우게 하는 등 그런 규칙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EU는 이 비율을 2050년이면 70%로, 영국은 2040년까지 22%로 상향할 계획인데요. 항공업계의 SAF 의무화 부담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로 알래스카 사업 참여 요구 그리고 LNG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는 미국이 참여를 압박하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일본 그리고 대만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검토하자는 제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의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은 경제성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한 뒤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의 에너지 수요국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수요국 협의체는 2+2 협의에서도 미국 측에 언급한 사안이고 한국만 참여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하다면서 사실상 그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쪽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앵커리지 인근으로 옮기기 위해 1,300km가량의 가스관을 깔고 수출에 필요한 LNG 액화 설비를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 국가가 여기에 투자하고 이 LNG도 나눠서 사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당국은 에너지 안보 및 수급 다변화 차원에서 LNG 수입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의 참여 결정은 현지 실사 이후에 하겠다, 이런 뜻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역성장의 논란 F4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선 최상목 부창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존재된다면 국회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 전달해줬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충계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한국에서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추경 증액을 시사한 것은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는 등 성장 쇼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F4A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의 회복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폭설, 한파, 산불, 교량 붕괴 등 잇따라 발생한 일시적 그리고 이례적인 요인이 중첩되면서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때문에 경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거시정책 조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앞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사업 등을 반영을 해서 이 추경액을 15조 원까지 증액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 규모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업 내용의 효과가 중요하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등과 같이 추경 원칙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내놨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소식인데요. 정부가 난자와 정자, 냉동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절제술, 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고환 악성 종양 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연령, 그리고 소득,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범위는 바로 본인 부담금의 50%입니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요. 희망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를 채취하고 비용을 납부한 뒤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요. 채취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정리해드리는 신문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내용 담겨 있긴 했었는데요. 특히 이 주식 내용과 연동지어 살펴보자면 LNG 관련된 뉴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선업 협력 패키지 한미통상협상에서 이제는 잘 첫 출발을 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워낙 이 알래스카 쪽으로의 대규모 사업비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 정부는 대만과 일본에 함께하자라고 협상에 제안을 내민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소식이 진행이 될지 전해주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장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힘이 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1% 상승하면서 강보합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는 조금은 강하나 싶었는데요. 이 최고점은 0.49% 오르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장 후반 들어서 힘이 쭉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막판에는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가면서 오늘은 하락 마감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2,54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매수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결국에 매도 우위 보이면서 마감하면서 4월 들어서는 단 2거래일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외의 일자들은 모두 매도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매수세 보이긴 했는데요. 물량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서 지수에 힘을 보태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활발하게 매수 우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장 초반에 반짝 빨간불 켰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내림폭 키워나갔습니다. 낙폭 키워나가면서 전거래일 대비 1.41%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71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엇갈린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외에 사이즈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미미한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그나마 선방해준 쪽은 바로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시장에서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쪽이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한된 상방과 하방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급등한 종목과 섹터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 바로 SK텔레콤인데요. 아무래도 SKT 관련 유심 이슈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SKT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KT 10년 넘게 장기 고객으로 지금 진짜 오래 사용하셨네요. 네, VIP가 되었습니다. 저는 LG U 플러스 사용 중이라서 가까스로 비켜갔긴 한데 걱정은 됩니다. 다행히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꾸준히 이 LG U 플러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큰 피해는 없었는데 현재 SKT 사용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심 관련 이슈로 좀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SK텔레콤 주가 오늘 장에서 5%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심 해킹 피해 사고와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이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8일 오전 11시 50분경에는 전거래일 대비 2,900원 내린 54,900원까지 거래됐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일부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매우 크게 유출이 됐었는데요.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 식별 번호 등이라고 합니다. 이날부터 SK텔레콤은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보유분이 약 100만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무료 교체 서비스를 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전체 가입자가 2,300만 명인데 이곳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는 정계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이 같은 해킹 사고 여파로 SK텔레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반면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KT와 LG플러스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같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오늘 SK텔레콤은 53,9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큰 장대 음봉 그리면서 긴 꼬리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유심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지면서 처음에는 주가가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었는데요. 이 주말 사이에 2차적으로 이 정보가 유출되면서 새로운 피해가 입힐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불안감 키워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길게 장대 음봉 그리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유심을 새로 발급하는 내용, 또 기존에 있던 유심을 초기화를 하겠다라는 방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SKT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이 반사 수혜를 얻은 기업들도 있어서 오늘 일제히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자, 일단은 유심을 새로 공급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 SKT에 유심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 오늘 일제히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 상한가, 유비벨록스도 상한가, 한싹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모니터랩은 27%대 급등을 하면서 유심을 SKT에 공급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 혹은 보안주 관련된 기업들 오늘장에서 강세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오늘장 정리를 해드리면서 2차 전지주가 오늘장에서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차 전지주 전반이 다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부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난주 방송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 중국의 CATL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했다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전해드린 내용 이번 주까지도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와는 어떤 점이 다르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양극재에 기존에는 리튬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트륨을 넣는 배터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양극에 넣었던 리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쌌는데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리튬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차 전지의 가격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이런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극재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의 가격에 따라서 2차 전지 전체적인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싼 나트륨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배터리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더욱더 주목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나트륨은 이 리튬보다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전기 화학적 안정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에 이 리튬 배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이 잘 나는 단점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불이 안 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ATL은 이와 관련해서 전기톱으로 잘라도 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겨울에는 전기차가 운행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성능이 잘 유지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리튬 배터리보다는 이 주행 거리가 짧다는 점, 그리고 수명도 짧고 제조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정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자율주행 쪽으로의 호재도 전해졌는데요.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주가 흐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는 6월부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런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 3%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장비 업체인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11과 공동으로 사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아 아나운서 어떤 내용 또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DLENC와 8,700억 원 규모의 서울 성북구 장위 9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8분 현대건설은 전장 대비 5.08% 오른 41,350원까지 고가 나타냈습니다. 이 수치가 당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록인데요. 더불어 DLENC는 전장 대비 3.85% 오른 43,200원까지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날 DLENC 성북구 장위 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현대건설과 함께 최종으로 선정이 됐다고 밝혀졌는데요. 공사비는 약 8,700억 원으로 지분율은 DLENC 60% 그리고 현대건설 40%입니다. 장위 9구역 공공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238번-83번지에 아파트 2,27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장위 9구역은 우이천과 중랑천, 북서울 꿈의 숲이 인접한 사업지로 내부 순환로와 6호선 이용이 매우 유용한 구역입니다. DLENC와 현대건설은 장위 9구역의 단지명으로 북서울 센터마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DLENC 관계자는 한남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압구정, 성수, 여의도 등의 정비 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혀줬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흐름을 타는 특징주들 언제나 존재하니까 마켓 트렌드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좋은 흐름에 오늘 현대건설은 41,6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윗골이 조금 달리긴 했는데요.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 시공권을 따냈다라는 소식이라든지 새로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관련된 종목들 뛰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인물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과 큰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니클라스 웨스트버그인데요. 니클라스 웨스트버그, 그는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와 구조를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스웨덴 왕립공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죠. 졸업 후에는 경영 컨설팅 회사 올리버 와이먼에 입사합니다. 컨설턴트로 일하며 세계 곳곳의 기업들을 분석했고요. 구조조정과 M&A 전략을 세우는 일을 맡았죠. 하지만 니클라스는 깨닫습니다. 남의 회사를 분석하는 것보다 내 회사를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죠. 2007년 니클라스는 스웨덴에서 피자 배달 스타트업 피자 NU를 시작합니다. 초창기에 직접 피자를 배달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체감했습니다. 그는 이 시장이 디지털화되면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그는 더 큰 판을 찾아서 독일로 창업을 떠납니다. 2011년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렇게 탄생하는데요. 그를 포함해 4명의 창업자와 함께 설립한 회사는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14개의 배달 관련 브랜드를 운영하는 거대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션은 단순했습니다. 전 세계 배달 시장을 장악하자. 니콜라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창업을 뛰어드는데요. 니콜라스는 직접 들어가서 싸우기보다 이미 1, 2등 하고 있는 회사를 차지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삼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넷푸드를, 중동에서는 탈라바트를, 대만에서는 푸드판다를 인수했죠.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로컬 최적화를 믿으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니클로스 웨스트버그는 한국 시장을 노립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 시장 점유율 1위인 상황에서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미 한국의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니클라스는 고민합니다. 경쟁할 것인가, 손을 잡을 것인가? 그의 답은 명확했는데요. 1등을 사고 그냥 시장을 통째로 가져오는 편이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 사장을 설득하면서 니콜라스 같은 경우에는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에게 꽤나 뼈아픈 경험을 선사합니다. 바로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의 배달의 민족이 팔리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창업자들의 지분이 13%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차라리 가치를 높게 책정해서 엑시트를 하고 해당 모기업의 배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 인수로 만족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니콜라스는 지금도 다음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는 인구가 많고 배달 수요가 급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점령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죠. 배달의 민족만 넘겨준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외국계 손에 넘어가고 있는데요. 2021년 라인플러스는 소프트뱅크와의 합병으로 인해 소프트뱅크가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면서 사실상 일본에 인수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인에게 필수가 된 쿠팡 또한 지배구조상 모 회사는 미국의 쿠팡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100% 미국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카라쿠베라는 말처럼 대한민국 IT 업계의 대표격인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플러스, 쿠팡, 배달의 민족 이 5개 중에서 무려 3개인 라인플러스,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사실상 일본, 미국, 그리고 독일 기업이 된 셈인데요. 해당 기업들의 직원들도 이러한 지배구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 국적의 직원으로 점차 교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물론 글로벌 자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기운 우리 브랜드가 브랜드만 남고 실제 지배력을 잃어버리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니클라스 웨스트버그,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협상하고 가져갑니다. 이제는 우리도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스웨덴 청년에서 글로벌 배달제국의 설계자로 니클라스 웨스트버그, 그는 오늘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인수 대상을 찾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였습니다. 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는 리포트 살펴볼 시간인데요. 저 무아나운서 굉장히 자세하게 준비했던데 우리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증권사의 투자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산업을 좀 자세히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위클리 로봇 방산 항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말 그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 주간 있었던 로봇 방산 항공 이슈를 섹터별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로봇과 방산에 좀 집중을 해볼 예정인데요.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냐 하면은 한 달간 관세 이슈로 정말 많은 산업들이 기존 산업의 흐름과는 별개로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갈등이 갈피를 잡는 모습이 보이면서 산업들도 기존 흐름을 잡아가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시 투자 방향 잡고자 기존 산업들의 주요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로봇입니다. 시범 양산 라인을 돌려보는 테슬라라는 헤드라인 갖고 왔는데요. 위클리 로봇 방산부터 로봇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로봇 사업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ETF가 빠르게 상장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개의 로봇 ETF가 신규 상장이 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업들인 유니트리, 유비텍, 에지봇, 갤봇, 중칭, 러지 등은 각 10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할 계획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로봇 산업을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는 로봇 산업의 인프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 산업이 상승세 탄 만큼 중국이 성장세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로봇 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명백히 존재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실적 전망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같은 여러 불확실성 요소들로 인해 실적 예측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로봇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고 특히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자동화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상승을 겪고 있기 때문에 로봇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가능성 존재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국내 로봇 기업들의 1개월 시총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추이를 분석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류일 로보틱스와 푸른 기술이 14%와 12%로 두각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 중 시총 변화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로보스타와 SPG, PNS 미카닉스가 각각 10%와 8%, 7% 상승률 보였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로봇 관련 기업들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전체 로봇 기업들의 시총 합계 추이인데요. 2024년 초반에 시총이 하락했지만 3월과 4월에는 급격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는 1분기 로봇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글로벌 로봇 산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과 비교했을 때에는 로봇 기업들의 시총 상승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며 향후 로봇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로봇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은 방산 관련 이슈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방위산업 분야에서 정말 활발한 활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방위산업 부품과 장비의 수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방위 장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할 계획으로 F-35 전투기, C-130 수송기, 미사일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수출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산 엔진이 미국의 크랩 전투 차량에 채택이 됐고 방위사업청장은 나토 공급망에 한국산 부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도 해외 수주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하는 분위기인데요. 빅테크는 폴란드의 K-2 전자부품 2차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LSAM 양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산 부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 그리고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방위산업 부품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은 방위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 부문에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미국의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관세 정책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 대해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을 여전히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 정책 당연히 방위산업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 항공우주 부문은 중국에 대한 엔진 및 부품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가격이 인상 및 비용 절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RTX는 관세로 인해 최대 8억 5천만 달러의 이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이는 상업 항공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 분야 여전히 강한 수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F-35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정말 지속적인 수요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를 했으며 연간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의 경우에도 B-21 스텔스 폭격기 프로그램에서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향후 생산 속도의 증가와 납기 단축을 통해 그 이익을 회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잉은 상업항공기 생산 증가로 방위 부문 매출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실적은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 분야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4년에는 방위기술 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33%나 증가를 해서 3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방위기술 혁신과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과도한 자금 유입이 기업 가치 평가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산 그래프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먼저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방산 기업의 시총이 크게 상승한 것을 나타내며 이는 최근 방위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방산 관련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코스피 전체 시총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변동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산 부분이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바로 항공 관련 이슈입니다. 화물과 여객에서 모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FSC에 이어 LCC들도 5월 유류 할증료를 인하해서 연휴 시즌의 운임 부담 완화로 수요 촉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 항공사의 수요 부진이라는 키워드 역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항공사들의 심각해 보이는 수요 부진 이슈로 이는 바로 관세와 강화된 출입국 정책의 여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미국 항공기 수령 거부 사태인데요. 중국 항공사들이 미국 항공기를 전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세 갈등의 여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 보잉은 거부된 항공기를 다른 나라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관련 그래프 그리고 주요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항공 화물 시황 불확실성도 커지는 중입니다. 참고로 해운 부분은 미중의 관세 정쟁으로 컨테이너선의 예약이 급감하고 블랭크 세일링이 증가하고 임시결항 확대 등 불확실성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여객 부분에서도 침체 기조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중고, 여행비 지출 정말 CSI가 전년비 크게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월 카드 결제액 또한 여행업종 소비가 전년비 29% 하락했다는 보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5월 초 가정의 달 연휴에 수요 흐름 개선이 기대되고 있지만 5월 2일 임시공휴일이 무산된 점은 약간의 노이즈 요소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로봇 그리고 방산, 항공 관련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투자 리포트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의 이슈들 알기 쉽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